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당 이름 앞에 비례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선관위조차도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합니다. 잠시 후 비례 자유한국당 창당 실무 작업을 해온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요즘엔 여기까지가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국종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제 MBC가 단독으로 공개한 녹취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 기자 언박싱에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떨려요. 항상 저 다큐멘터리가 그 러브레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줬을 때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이승준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이 감독의 러브레터 한 편이 아카데미 후보작으로 올랐습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담은 부재의 기억인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 경제 분야 이슈, 새롭게 선보이는 경제 베스트 라인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4부 새로 시작하는 박변과 김판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1월 14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선관위가 비례 자유한국당처럼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혼선을 줄 경우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례 자유한국당을 추진 중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고요. 조혜주를 선관위 사기위원으로 앉힐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례정당 후보명은 많다면서 비례 위성정당 설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는데요. 비례 자유한국당의 창당 실무 작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 원영섭 조직부총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섭 부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원영섭 조직부총장입니다. 예,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 결정 이유에 대해 승복할 수 없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예. 예. 그리고 조혜주 선관 상임위원이 10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발언한 것을 계기로 이런 부당한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가를 감안해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더 의심이 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분이 임명될 때부터 강하게 반대를 해왔었었는데 결국 그 강하게 반대했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 위원은 총 9명인데 이 조혜주 상임위원한테 나머지 위원들이 휘둘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 내심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거는 분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으로 어떻게 그럼 할 생각이십니까? 뭐 헌법소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비례정당 설립을 추진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뭐 헌법소원이나 그런 불복 절차를 할지 아니면 또 뭐 당명 변경을 할지는 그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환영 입장이었고 더 나아가서 창당 등록도 거부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게임의 룰입니다. 예. 제1야당의 합의 없이 게임의 룰을 변경하고 그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다수결의 남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뭐 부득이 위성정당, 사실상 위성정당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런 다른 정당은 뭐 자기한테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글쎄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결국 비례 자유한국당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농담 삼아 뭐 한국자유당을 만들든가 뭐 어쨌든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거는 확실한 것이죠. 비례정당 설립은 계속 추진됩니다. 그 예. 부분은 확실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과 비례 자유한국당은 같은 정당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엄밀히는 당연히 분리되어 있는 정당이고요. 예. 예, 뭐 같은 정당이란 표현은 약간 좀 너무 광범위해서 예. 같은 정당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위성 정당이다.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게 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성 정당이다. 그런데 예. 그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 후폭풍이나 이런 부분은 글쎄요. 이게 사실은 위성정당을 갈 때는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저희도 가는 예. 겁니다. 연동형 예. 비례제라는 것 자체가 뭐 생소한 제도를 4+1에서 끌어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 위성정당도 저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뭐 이렇다 저렇다 100%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비례 위성정당을 재지지할 의사는 굉장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비례 자유한국당 이름은 못 씁니다만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이 끝나면은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치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별개의 정당이고요. 예. 예,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공식적으로 비례 자유한국당의 의사결정 기관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상관이 없습니까? 그 의사결정 기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비례 자유한국당의 의사결정 기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만든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다면.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겠다고 한 정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과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인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드는 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위성정당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촉박하지 않습니까?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예. 사실은 뭐 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예.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예. 지금 또 보수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 보수 통합과 이 위성정당 창당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창당되는지 좀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비례위성정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대응하기 위한 묘수지 보수 통합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트랙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부총장님께서 지난번 총선에도 출마하셨고 이번에도 지역구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구는 그러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으로 나가고 이 위성정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면은 또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두 가지 일을 하셔야겠네요. 어느
어느 단계에서 이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뭐 실무를 풀어나가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그 수도권에 출마하신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지역구를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이 부산 진구는 제가 초중고를 다 나온 제 고향입니다. 예. 이제 저희 부모님 때부터 굉장히 오래 살았고 예. 또 정치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연고지에서 또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김영춘이라는 그 상대 민주당 의원이 예. 또 이 해당 지역구에서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고 예. 그 586세대의 민주당 의원을 또 젊은 세대인 또 제가 이렇게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예. TK 전체에서 자유한국당의 승리 전략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거물하고 상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 출신이고.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뭐 모든 그 싸움은 붙어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예. 뭐 자신이라는 거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예. 그 당에서 중진들 영남에 나가지 말고 험지 출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부총장님은 그 말에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부총장님이 스스로가 험지로 나가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지금 부총장이 뭐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번 뭐 패스트트랙 전국을 거치고 또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단 말이죠. 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하나도 얻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황교안 대표님의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일반 그 여의도 정치 문법에 따른 그러한 리더십하고는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그 수면 아래서 이렇게 충실하게 많은 것들을 진행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수면 위로 올리는 그런 리더십. 저는 그거를 이제 빙산형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보통의 정치인들은 침소봉대형 리더십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조금 작은 걸 하고 그거를 크게 부풀려서 뭐 언론을 이용해서 크게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그런데 그런 그 침소봉대형 리더십보다 오히려 내실 있고 실질이 있는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보실 때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수면 아래에서 많은 이제 또 이 일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예.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을 이제 결단과 결과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보여져 왔다고 저는 황교안 대표님의 리더십을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네. 지금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다 청년 세대를 끌어안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청년들에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예. 그 원인과 또 그것을 깰 수 있는 비법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청년을 위한 정책은 사실은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청년도 덩달아 일자리도 찾고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잡아주시면 또 신혼집도 마련하고 전셋값도 잘 구해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정책들이 단순히 뭐 청년 정책으로 따로 외떨어져서 포장을 하다 보면 그게 어떤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예. 근데 뭐 청년들한테 무슨 보조금을 준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그 보조금이나 수당을 받는 걸로는 그 청년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결국 그 청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결국 이 사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런 이제 기회가 많이 흐르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청년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어떤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도 과거에 어떤 청년을 뭐 어떤 이익단체화 시키고 예. 이익단체화 시킨 청년을
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이거를 뭐 꽃꽂이처럼 활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년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뭐 청년도 어쩔 때 보면 청년도 그걸 원하는 경우가 많고 당도 그걸 원하는 경우가 많고 옛날에 오히려 우리 자유한국당이 청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더 잘했던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청년을 쓰고 버린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년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와 청년을 쓰고 버린다는 이미지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 그 전략적으로 활용한 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은 또 청년을 쓰고 버린다는 이미지라는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청년이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단순히 어떤 뭐 무슨 어떤 이익단체와 아니면 부족한 사람을 보조해주는 과연 그런 것이 청년을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많은 기회와 자유로 이 청년을 어떤 그 도전과 아니면 또 새로운 기회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 실무작업 총괄하고 있는 원영섭 조직부총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 2부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한국경제 이상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국경제를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호흡 잘 맞춰봅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90분 좀 넘게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총평해 주시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1년 만이었는데요. 예. 근데 어젯밤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이 한꺼번에 통과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은 듯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검찰 문제 또 조국 전 장관 문제, 또 이번에 인사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검찰 권력이 여전히 막강하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도 이야기하면서 또 비판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법무장관 사이의 갈등에 관한 질문이 빠지기는 어려웠고요.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좀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뢰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대답하지는 않으셨고요. 대신에 좀 애둘러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검찰 권력은 막강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도 내비쳤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그동안에 겪었던 마음의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이제 공수처법, 검찰개혁 조정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크다. 굉장히 추켜 세우는 그런 말씀을 했죠. 마지막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여야 갈등의 원인이었던 여러 법안이 한꺼번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럼으로써 패스트트랙 사태는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8개월여 조금 더 길게 보면 2018년 12월부터니까 1년이 넘었지요. 그동안에 이제 입법 대전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진짜 그런 표현이 딱 정확하고요. 국회가 이제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의를 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켰는데 그중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그게 이제 유치원 3법이라고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통과했습니다. 예. 검경 수사 조정권과 유치원 3법이 다 통과되면서 선거법도 통과됐고 공수처법도 통과됐고 자유한국당이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결국은. 그래서 민주당이 거의 압승 분위기죠. 그렇게 됐습니다. 어젯밤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도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해서 이제
업무를 하는 겁니까? 예, 오늘 제가까지 났으니까요.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면 되죠. 예. 한국당은 인정할 수 없다. 정세균 씨 뭐 이렇게 직함을 부리지 않는. 네네네. 그렇게는 했지만 뭐 이제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전직 의장인데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게 뭐 삼권 분립의 취지에 반한다. 그런 반대 회견은 마지막까지 열었지만 근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았고요. 표결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참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는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총리 표결에는 참여해서 그런 반대 투표를 던졌군요. 예, 반대 투표를 던졌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가 이른바 책임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굉장히 큰 의원이니까요. 뭐 5선이기도 하고 의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책임 총리가 되느냐 이런 문제는 그래도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인데 본인은 여러 가지 그동안은 말씀을 많이 했죠. 뭐 경제총리, 통합총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뭐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한테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건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굉장히 뭐 포부가 나름대로 있으신 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역구인 일산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예, 그 일산 서구청에서 신년회 및 송별회 이런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할 때 일부 주민들이 김 장관을 향해서 고양시가 뭐 망쳐졌다. 그리고 뭐 고양시가 안 망쳐졌어요. 이런 항의 발언들을 막 이어갔나 본데, 예. 처음에는 이제 안 망쳐졌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가 그다음에 항의가 여러 번 이어지니까 이제 조금 감정이 드러나신 거죠. 뭐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그렇죠. 그런 말을 이제 해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말해서 이제 무리가 좀 빚어졌죠. 예.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마 그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김현미 의원을 밀어줬는데 국토부 장관이 되더니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일산 집값을 떨어뜨린 게 아니냐. 더 떨어뜨린다 이런 거죠. 그걸로 항의를 한 것 같고.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니까 주민들에게 동네물 나빠졌네. 장관으로서 해야 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감정이 좀 드러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이제 결례다 이런 표현은 확실히 뭐 피하기가 어렵고요. 굳이 맥락을 따지자면 이제 지난 3일에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총선에 출마하시기로 했다면 그러지 않으셨겠죠. 아무래도 총선에 출마하더라 하든 긴장감이 조금 말은 조심해야죠. 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국토부에서 뭐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나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국토부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 행사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국토부가 뭐 굳이 뭐 말을 해봤자 뭐 기름에 하는 꼴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보죠. 이국종 교수, 아덴만의 영웅 석회견로 선장 치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죠. 네.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분이 욕설을 듣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네. 국민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지지를 하는데 이제 어젯밤에 MBC에서 그런 내용을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아주대 의료원의 유희석 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국정 교수를 향해서 이제 욕설을 퍼붓는 내용의 녹취록인데 뭐 때려치워 뭐 인간 같지도 않다 뭐 막말을 막 이제 늘어놓으면서 뭐 나랑 한판 붙을래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교수가 이제 굉장히 힘없이 그냥 뭐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좀 흐리면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장의 이름이 계속해서 실검에 올라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누구신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원장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4, 5년 전에 옛날에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제 녹취록이 뒤늦게 좀 공개가 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대 병원 측에서는 그 유 원장은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 교수가 지금 한국에 안 계십니다. 파견 근무를 가서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이제 내용을 좀 파악해 보겠다. 그냥 그렇게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이국종 교수가 해외에 나가는 것도 더 이상 내가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나갔다고 MBC 보도에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어떤 보도에 따르면 잠수 탔다 이런 뭐 표현도 있던데 좀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또 이제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그게 괴로워서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 갈등의 원인은 돈이겠죠.
돈 내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병실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국정 교수는 중증 외상센터하고 국가에서 그걸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던 데잖아요. 근데 이제 병실을 응급 환자한테 얼마나 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이제 중증 외상센터 측하고 아주대 의료원에 이제 다른 병실을 쓰는 측하고는 좀 같은 환자를 받을 때 이제 같은 병실을 쓸 때 어느 쪽의 환자를 우선해서 받느냐를 놓고 계속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갈등이 불거진 거죠, 이번에. 뭐 의료 수가 얘기도 그래서 나오던데. 네네네, 맞습니다. 중증 의료센터를 계속해서 유지할수록 아주대병원 적자다. 네, 맞습니다. 이국정 교수랑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국정 교수는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니까 적자는 더 쌓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 교수님은 항상 그걸 이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타깝네요. 그거는 좀 뭐 풀기가 알겠습니다. 이국정 교수 돌아오면 저희도 한번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한국경제 이상은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부재의 기억이 기생충과 함께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문학에 또 다른 역사를 썼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영화 부재의 기억을 연출한 이승준 감독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밖에서 PD가 이승준 감독이 앞에 방송 인터뷰가 끝나지 않았다고 끌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빨리 끊어주세요라 듣고 이상은 기자하고 인터뷰를 중간에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방송사고가 아닌 방송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승준 감독하고 인터뷰는 전화 연락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앞쪽 방송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가 아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 혹은 070으로 오는 전화 받아주시고요. 전화해서 전화가 왔을 때 어제 어떤 라디오를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YTN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어떤 우리 청취자께서 전화를 받고 어떤 라디오 들으십니까? 했더니 이동희 뉴스 측면 승부를 들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정면 승부고 정면 승부라고 꼭 대답해 주셔야 카운팅이 되니까 21세기입니다만 아직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여론조사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답과 대답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 제 목소리만 듣고 제가 YTN 갑시다 이랬더니 제 목소리만 듣고 우리 택시기사분께서 개인 택시 하시던 분이던데 늘 5시부터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화 오면 꼭 YTN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감독님하고 연결이 아직 안 됐죠? 그럼 오동진 영화평론가한테 잠깐 아카데미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떻게 지금 영화제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예. 그 기생충이 5개 부분인가요? 노미네이트 됐던데. 6개죠, 6개. 이 노미네이트 된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나요?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다. 네, 왜냐하면 노미네이트 자체가 한 번도 안 됐었고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예비 후보에만 올랐고 외국 영화상의 본 후보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예. 그게 그 영화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한이 됐었어요. 아하. 왜냐하면 버닝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였고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카데미의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많은 자금력이 동원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예. 그 아카데미 현장에서 파티도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네트워킹 많이 하고 많이 영화를 알려야 후보에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닝이 이제 작년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그 영화계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 마케팅
마케팅이 좀 부족하니까 좀 딸리니까 예. 뭐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올해 후보에 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6개 부문에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상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그 편집상 등등 올랐잖아요. 예. 오히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희석화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그 작품상 감독상보다는 편집상 이런 쪽을 주요 부분보다는 비주요 부분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또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 같아서 예. 네,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작품상이 품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리시맨 같은 마틴 스코세지의 감독 작품이 넷플릭스예요. 예.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넷플릭스를 작품상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조커 같은 작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품상 쪽보다는 감독상이나 배우상 쪽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기생충이 작품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 영화계로서는 101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근데 감독상 후보 경쟁자들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점치는 것은 감독상보다는 작품상 수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 수상을 한다 그러면 또 대단한 쾌거일 수 있겠네요. 우리로서는. 쾌거라는 표현보다 한국 영화계가 그 지형도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형도 자체가 바뀔 것이다. 예전에 예를 들면 553 주윤발이 홍콩 영화계, 홍콩 누아르가 1980년대에 할리우드에 갔던 것과도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중 영화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본색이 가는 그런 거거든요. 예. 한국 영화가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러니까 작가주의적 상업영화, 상업영화적 작가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 영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영화인데 한국 영화의 그 본색, 그 주류가 그냥 옮겨가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미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해보죠. 언제 발표죠? 2월 9일이니까요. 예. 우리 식으로는 2월 10일 날 오전이겠죠?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오늘 급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네.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네, 영화 감독님하고는 지금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3부 순서입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뒤 이어서 세월호 감독님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편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경제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집권 후반기 첫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민생 경제 분야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을 총평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이 좀 한결 여유로워지신 듯한 모습이었는데 예. 개혁 입법이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상대적으로 여유도 있고 왜 그 지역신문에서 지역 현안 말고 전국민적인 현안을 물어봐줘서 고맙다 이런 농담도 좀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좋아질 것이다. 낙관론을 좀 피력했던데. 글쎄요, 이게 그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경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보시는 경제 인식이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표라는 게 또 통계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동네별로 사정이 좀 안 좋은 곳에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월 들어서 수출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대통령이 오늘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많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조금 나아졌다. 네,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저하고 전화 인터뷰할 때 미국 이란 사태가 막 터졌을 때인데 네. 주가도 굉장히 하락하고 요 며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일단 전면전을 피해가겠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를 통해서 이란이 공습 계획을 미리 알렸다고 하니 이게 서로 코피나는 상황은 피해가자는 거구나 이렇게 읽힌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미중 간의 무역협상 합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게 미국 시간으로 15일이니까 글쎄요. 내일까지 오를진 모르겠어요. 15일에 서명하고 나면 재료가 해소되는 것이니 예. 내일 미리 갖다 파는 분들도 제법 계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예.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에 좀 안 좋았던 것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팔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6만 원, 10만 원 선을 뚫었거든요. 예. 과거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이전에 300만 원 선을 뚫었다 이렇게 볼 만한 최고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이제 익절하신 분들이 예. 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이란 또 미국, 중국 관계 해소가 되면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언제 싸울지 모르잖아요. 예. 이 양쪽 다 보면 만만치 않은 형님들이 지금 그 정치권의 수장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트위터에 짜잔하고 뭔가 한 방 예. 날리면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데 패턴을 잘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혹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이 일단 때려서 망가뜨리고 원상 복귀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글쎄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네. 부동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 부동산 이야기는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하니까 2부가 3부에서 네.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것만 하나 여쭙죠. 작년 한 해입니다. 작년 한 해 부동산 값이 굉장히 뛰어오를 때 주식시장은 오히려 빠졌다. 부동산이 한 70%인가요? 굉장히 올랐을 때 주식은 한 28%가 빠졌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 소위 말하는 자산을 부동산에 몰빵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을 증시에 몰아 넣었을 때보다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눈이 달려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증시가 화랑이어서 투자만 했다 하면 다 대박이다. 그럼 부동산 팔아서 증시로 가셨겠죠. 판단을 하는 거군요. 그럼요. 어디에 넣으면 더 좋을지.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네. 저는 왜 항상 반대로 할까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예. 우리끼리 업자들 표현으로는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은 나와서 떠드느라고 부자가 못 됩니다. 그때 사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은 반대로 투자하지 마시고 정답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경제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3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순서군요. 2부 순서 마치고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경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죠. 자, 부동산 얘기 좀 짚어봅시다. 오늘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하게 의지를 또 표명했어요. 계속해서 잡겠다고. 네. 지금 국토부에서도 같은 날 자료가 나왔고 대통령의 표현에도 등장을 하는데 국토부의 자료에서는 주저없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 예.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겠다. 굉장히 의지가 담겨있는 발언들인데 대통령이 그 내놓은 답변을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뚜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투기를 잡고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일부 지역은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고 원상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9억 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쪽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었는데 풍선 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금이 오르는 식의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예. 예의주시한다. 여기까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이 어쨌든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 약발이 먹혀들겠죠. 그래도 약간은. 지금 일단 116 대책 이후에는 거래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뭐 한겨울에 이사하는 수요가 많이 없기도 합니다만 전년 대비 그 전후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거래 자체가 한 80% 정도 줄었으니까 숨죽이는 관망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규제하지 않고 있는 그쪽 집값까지 강력한 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글쎄요 추가 대출 규제 이런 게 나오거나 예. 전월세 상한제가 나오거나 뭐 최근 독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일단 한번 세를 주면 5년 동안은 사람을 못 나가게 한다거나 예. 월세를 못 올리게 한다거나 뭐 이런 대책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글쎄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또 다른 우회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부동산 정책에만큼은 좀 단언하기가 어렵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러면 12, 16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일단은 안정됐다. 15억 원 이상. 예. 그러니까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던 그 기준점 이상의 주택들은 보면 상승폭이 한풀 꺾였구나 이게 예. 통계로 눈에 보이는데 대신에 여기에 몰려가려고 했던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 성격이 애매합니다만 그 자금들은 9억 원 미만 주택으로 몰리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상 주택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로 가고자 하나 이른바 총알이 모자란 그런 분들은 전세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물려있는 그쪽은 전세금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또 사실입니다. 예.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일단 상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총선 결과도 아마 좀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총선 결과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예. 이 15억 원 이상 아파트 호가를 낮춰서 내놓은 매물도 좀 있습니까 지금? 그 대책 초기에는 이제 초급매의 경우에는 그 호가가 좀 낮춰서 나온 그 물건들이 있었어요. 예. 뭐 잠실 재건축이랄지 은마랄지 이런 쪽에 우리는 24억 원 미만으로 안 판다 했던 것들이 뭐 보유세는 올라간다고 하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몇 채 내놓은 것들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쪽이 보다 정확합니다. 예. 그 집값이 또 만약에 꿈틀대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유세를 더 높이고 거래세는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대통령 발언의 그 전문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예. 원칙적으로 그게 맞다. 그 방향이 맞는데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수의 주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는 이게 어찌됐든 집을 가지고 돈을 번 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예. 이걸 지나치게 세율을 낮춰주는 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이 함께 나왔습니다. 불로소득이니까요. 네. 예.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발하는 것은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실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간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고 투기하고 사실은 한 끗 차이예요. 예. 보통 보면 뭐 내로남불 이런 단어가 표현을 해주듯이 나는 투자 수요인데 남들이 보기엔 투기일 수도 있고 한 채에서 두 채로 가는 게 어떤 분들 입장에선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가는 분들 이분이 투자일 거냐 투기일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무 자르듯 정리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글쎄요. 규제가 점점 강력한 규칙이 끊임없이 주저없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하고 너무 예. 대립하는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회의론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도 앞날을 예측하는 게 좀 다 다르던데 네. 어떤 사람은 지금이 최고점이다. 부동산은 네.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하는 분도 계시고 아닐 걸 또 오를 거라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눌러놨던 정책들이 약간 숨통이 트인다라고 하면 좀 더 오르는 쪽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도 안 꿔주고 세금도 무겁게 물리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다 하고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유예기간 끝나고 나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까지 보고 나야 이 대책이 효과가 있다라든지 시장이 어떻다라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양도세 중과하겠다는 거 요 한시면제가 6월까지 끝나거든요. 다주택자. 요거 끝나고 분양가 상한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민간택지에. 그래서 본게임이 시작되고 나야 시장 상황이 이렇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이 청취자분들 또 부동산 궁금하신 분들이 그래서 사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물건이 별로 없어요. 걷어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걷어들이는 거고 매수하려던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가는 건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군 수요에서 전세 수요가 몰려드는 겁니다. 저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네. 올해 초에 집을 장만할 계획을 했다가 올해 초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금. 올해 초면은 지금이 1월 중순인데 얼마 안 됐네요. 계획 세운 지. 아니 작년부터 계획을 잡았죠. 그렇게 잡았다가 미뤘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초라고 해서 보름 만에 이 인생의 큰 계획을 또 바꾸신 줄 알고.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요. 타다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는 타다와 같은 혁신 산업의 진출을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현실은 각종 규제에 막혀있고 또 타다 대표가 또 지금 성사를 치고 있으니까. 네. 글쎄요, 이 타다가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좀 합의를 하면서 논의를 해가야 하는 건 타다가 뭐 소위 시쳇말로 중불나는 혁신의 서비스냐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서비스에 그 앱이라는 서비스를 더해서 IT 기반으로 뭔가 없던 걸 만들어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타다의 매기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그 어떤 택시 기사님들의 친절도가 좀 올라간 것도 사실은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타다 논란 가운데 가장 아쉬웠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정부는 약간 한 발 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런 포지션은 좀 비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쪽하고 이쪽 간에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객관적 중재자가 나서주지 않으면 접점을 찾기 어려운 거 알면서 타다하고 택시 업계가 싸우기 좀 둔 측면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빠져 있다는 거. 이 가운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뭐냐. 누적 이용량이 100만 명이라는 건 이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죠. 그러면 정부가 욕먹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기업은행장에 임명된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낙하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근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노조가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업은행은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 대출 목적의 특수은행이에요. 국책기관입니다. 말하자면 공공기관의 한 때문에 윤종원 전 수석의 어떤 됨됨이 개인적인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외부에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터부시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기자로 오래 일하면서 기획재정부 출입하는 동안 이제 이분이 현직에서 정말 야전사령관으로 어떻게 일했는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분의 면면, 그리고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기업은행 노조가 주장하는 바를 다 이해하기는 전 좀 어렵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내부 인사가 아니다 이런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글쎄요. 내부 인사 대통령의 발언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안정을 추구할 때는 내부 인사, 개혁이 필요할 때 외부 인사라고 했잖아요. 글쎄요. 기업은행이 왜 설립되어 있고 존재하는지 그 본령을 고려하면
내부이냐 외부이냐 보다는 그 사람이 이직책에 맞는 역량을 갖췄느냐, 전 그걸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대통령도 공공기관 일종이기 때문에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는 이명주의 1000개의 바람이 되어입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추모하는 곡으로 유명하죠.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이승준 감독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승준입니다. 자, 부제의 기억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후보, 본상 후보에 오를 줄 예상하셨습니까? 그런 예상은 글쎄요, 못했어요. 못하고 워낙 좋은 작품들 많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가 워낙 이제 미국 중심의 그런 영화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만든 작품을 노미네이션을 시켜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 유족분들하고는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이게 후보에 오른 것 관련해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아까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축하해주자. 일단 그 말은 저희가 이거 만들 때 그랬거든. 유족분들이 감독님 만들어서 전 세계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랬거든요. 이번에 노미네이션 되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데 돼서 서로 축하하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세월호 다큐멘터리가 몇 편 더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만드신 부제의 기억은 다른 다큐멘터리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어떤 점이 좀 다르죠? 글쎄요. 부제의 기억은 어떤 숨겨져 있던 진실을 파헤치고 그런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보시면은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봐왔던 그런 영상들과 녹취 어떤 음성들이 나오고요. 다만 저는 담담하게 차분하게 그냥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왜 그렇게 거대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 근원을 좀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 2시간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배 안에서 배 밖에서 오갔던 이야기들과 풍경들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상영된 적도 있다고 하던데 해외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관객분들이 미국에서 상영을 많이 했는데요. 관객분들이 이제 영화 끝나고 이렇게 불을 켜면은 이렇게 눈이 빨개져 있어요. 훌쩍거리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예를 들면 선장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웅성웅성거리는 것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공감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는 손을 꼭 잡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정식 개봉했습니까? 사실 단편입니다. 단편이라서 이제 개봉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온라인상으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볼 수 있습니까? 영문 버전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공동 제작사가 미국 쪽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의 기억이 어떤 영화로 기억되었으면 하는지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고통이 심하게 남아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잠수사들과 유가족분들, 여전히 그 고통이 있다면은 그 고통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고통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다 같이 공감을 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왜 해결해야 되는지 또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을 담담하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준 감독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새로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개편을 맞이해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조합.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줄 두 분입니다. 박변과 김판, 박지훈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롭게 개편했다, 코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전문용어로 돌려막기라고요. 회전문 인사. 네. 예. 김민우 변호사는 첫 고정이네요. 예, 영광입니다. 네. 또 이게 YTN의 뭐 최고의 진행자의 최고의 게스트 이렇게 조합으로 가는 게 영광입니다. 안 잘리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번에 공수처법도 통과됐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이런 평가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용부터 박준 변호사가 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검사하고 경찰의 관계가 상명하복 지휘 관계였습니다. 예. 그게 지금 없어졌고요. 또 수사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검사 수사 범위가 원래 모든 사건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무범죄, 중요범죄만 하도록 바뀌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예전에는 정말 강력했다면 예. 앞으로는 뭐 별거 아니게 경찰하고 똑같이 되는 그게 크게 네 가지가 바뀌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 수사 종결했다. 근데 고소인이 불만이 있다. 그럴 그렇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경찰이 그렇게 했을 때 이 검사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래서 이 보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뭐 더 조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여지가 뭐 조항이 또 있습니다. 예. 영장은 어떻게 됩니까? 영장은 헌법적 예. 헌법에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영장은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검사가 청구하는데 다만 경찰이 검사한테 갔다가 검사가 법원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예. 만약에 검사가 영장을 발리하거나 기각해버리면 예. 경찰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걸 새로 둡니다. 혹시나 기각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라고 지금 제도를 보강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죠. 네. 주광덕 의원의 핸드폰을 좀 봐야겠다. 근데 검찰이 기각시켜버렸단 말이죠. 기각시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각시키게 되면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예.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예. 검사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데 앞으로 법이 바뀌면 이제 시행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우 변호사는 또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일단 경찰은 환영, 검찰은 불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일반 사법경찰 관리,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에 있는 사법경찰 관리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뭐 불시에 유치장 감찰도 가고 또 기록을 보다가 수사 잘못했으면 징계 요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권한이 없어지면서 경찰이 이제 검사 눈치를 보는 게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충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조사 한 번 받고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 다시 한 번 받잖아요. 그런 일은 없겠네요. 네.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송치후 수사권은 아직 검찰에 있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해서 검사에 송치를 해서 검사가 보고 추가 조사를 약간 한 다음에 또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또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 그렇죠. 약간의 추가 조사는 가능할 수 있을 최종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도.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직도 검찰의 권력은 막강하다 이랬단 말이죠. 검찰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대한민국 검찰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의 힘은 약간 빠졌다. 그러나 아직 막강하다. 대통령의 표현이 그런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100 중에 저는 70 정도로 줄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미국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검찰의 권한이 수사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막강한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어요. 특히 시정주체는 재수사 요구권도 있을 뿐더러 중요 사건은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그리고 대형 참사 이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위 말하는 대형 사건이네요. 대형 사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막강하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 권한을 좀 빼서 경찰에 갖다 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경찰도 이게 자체 개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을 불신하는 것만큼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또 불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오래된 걸로 치자면은 옛날에 마음에 안 들던 검사를 직결 처형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5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경찰 수사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국민들이 더 신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제 수단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검찰 경찰 권한의 배분이 문제지 검찰이 잘못했다 또 경찰이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건 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견제와 균형이다. 그러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서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직접 수사부서가 상당히 많았어요. 반부패부라든지 공공수사부, 외사부 이런 것들을 대폭 줄였습니다. 특히 형사부로 많이 변경을 13개 직접수사부서를 10개 형사부, 3개의 공판부로 전환하면서 반부패부 예전에 특수부죠. 이것도 중앙지검에서 2개를 줄이고요. 나머지 공공수사부라든지 범죄, 조세범죄부 이런 것들도 지금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 뭐가 문제냐면 이걸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줄이면요. 부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인사이동은 작년 8월에 있었어요. 1년 단위로 하면 올 8월에 돼야 되는데 부서가 지금 직제가 바뀌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곧 2월에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는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한 것은 이것도 검찰의 권력 빼기의 일환입니까?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조국 사건에서 특수위부 같은 경우에 조국 사건 하나만 수사하고 지금은 그 공판에만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그러고 있으면 일반 고수 사건 처리가 좀 미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형사 사건이 수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그동안 좀 많이 미뤄졌던 것들, 적체됐던 것들을 좀 처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개정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물론 6개월 이후 시행이지만 어차피 좀 필요 인력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힘 빼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힘 빼기라고 보려면 예를 들어서 검찰 특히 검사 인원수를 확 줄여버린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형사부로 전환하는 거고 법이 지금 바뀌면요. 앞으로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공판 중심주의로 갑니다. 피신조서 증거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공판부나 형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게 원래 윤석열 총장도 검찰 조직 개편안 개혁안을 계속 냈어요. 법무부에서 냈었고. 이 얘기를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왠지 갑자기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이 선거에 엄정 대비하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검찰 조직으로 향해서. 근데 선거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고발이 오면 그때 잘하라는 얘기인가요? 원래는요. 원래는 선거 끝난 후에 이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어떤 뉘앙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시간에도 안 들어갔어요. 1월 16일부터요. 뭐 본격적인 건 더 뒤부터겠지만. 예. 그리고 고소고발쯤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인데 처음부터 지금 고소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엄정하게 대처하라. 저는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평인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예. 이것 말고도 특수수사를 할 때는 장관에게 허락을 받아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직제 개편안을 했어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특수수사 중에 상당수가 좀 중요 사건이고 언론 보도가 많다던가 해서 중요 인물에 대한 거라던가 해서 중요 사건이라서 원래 수사 전에 장관 보고를 먼저 하고 하도록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꼭 그렇게 특이하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존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요. 특수수사를 하려고 원래는 특수부를 많이 뒀잖아요. 예. 그 특수부를 자꾸 없애니까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새로운 TF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예. 특별수사단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편법 아닌 편법을 지금 하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이제 법무부에서는 막아야 되겠다. 막 그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검찰계의 큰 흐름 중에 봤을 때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막는 좀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웅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사기극이다. 본격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반란이라고 표현할 때 그랬습니까? 검경 수사관 조정 반발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웅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얘기해도 될지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이니까 검사 외전이라고 내전인가요? 하여튼 책을 써서 검사의 많은 얘기도 하고 드라마도 제작되기도 하고 유명한 부장 검사인데 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되고 그 다음 날 사표를 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경찰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근데 검사 선배인 저희 엄상석 전 의원은 1954년 형사소송법 만들면서 네.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조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이게 분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한경만 검찰총장도 이론적으로 말하면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 검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좀 특이하다. 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66년이 지났죠. 지금 김종호 검사도 사표를 냈고 송환섭 검사도 사표를 냈고 다만 김종호나 송환섭 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법무부에 항의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서 사표를 썼다 이렇게는 전제가 저는 그 전제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우리 김윤혜 변호사도 법조인이고 저도 법조인인데 검사라든지 법조 조직이 경찰보다 우월하고 절대 선하고 이런 전제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절대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는 것도 저는 오해 내지 아주 자만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결국은 권력 기관이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예. 그 권력 기관을 통제하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검찰이 좀 힘이 떨어지니까 경찰이 또 힘이 세지고 경찰이 힘 세지면 경찰 어떻게 믿냐. 이렇게 논리 전개해버리면 개혁의 개자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웅 검사 어떤 취지에 했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굳이 나오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말을 제가 저도 법조인으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났네요? 네. 두 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심 무죄에 대해서. 그 일반인이 재판받았으면 무죄 안 났을 것 같은 내용들이 좀 보여서 조금 의아스럽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사들이어서 조금 팔이 안으로 굽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심정적으로 사법부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제일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가 조금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 조직이 이렇게 탈탈 털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심 억울해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좀 그런 마음이 좀 담겼나라는 의심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이 김인우 전 판사의 개인적 생각일 테고. 그러면 생각이죠. 재판부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글쎄요.
그 추측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법리적으로는 뭐 증거 부족을 이유를 많이 들었죠. 네, 아예 뭐 임종원 차장하고 공모도 안 했고 그분에게 전달도 안 했다. 뭐 아예 그 자료를 작성된 보고서를 임종원 차장에게 전달도 안 했다. 이렇게 증거의 신빙성 부분에서 그 검찰 증거들을 다 배척해 버렸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거든. 사법농단 사건 중에 앞으로 진행돼야 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 이 몇 가지 임종원 차장은 좀 겹쳐요. 유해영 전 판사랑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임종원 차장님하고 공모 안 했, 임종원 차장하고 공모 안 했고 그분에게 전달 안 했다는 거니까 네. 임종원 차장님이 단독범으로서 뭔가 했다 안 했다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또 뭐 또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뭐 이게 판사라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증거 재판이라는 뭐 그런 걸 이제 원칙으로 내세운다면 이게 유죄가 될지 한번 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예. 근데 대부분 만약 무죄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법농단 사건 처음에 불거졌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되게 놀라워요, 이래 되면. 예, 이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우리는 사법부를 믿었는데 네. 로비에 의해서 또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에 위반한 거예요. 예. 우리 헌법에 그냥 초등학생도 알만한, 중학생 정도 알겠죠. 삼권 분립,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분리돼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한테 뭐 하면 안 된다. 예. 그걸 한 거잖아요. 정부 관계자 만나고 상대 로펌 만나고 그냥 짜고 재판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무죄인 거예요. 이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헌법에 반하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항소를 할 테니까 좀 두고 보고요. 자,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그다음에 그 자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비밀성이 없거나 큰 의미가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유출이나 누설이 아니다라는 게 좀 법원의 같은 판사 사이에서도요. 그 대법원 근무 안 하고 있는 판사한테 아니 이번 재판이 그 선행된 사건의 연구 보고서를 좀 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죠. 대법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큰일 나는 자료인데. 예.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자료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네. 뭐 이 보고서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유해용 전 연구관 측은 재판 내내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인격권 침해, 포토라인에 의한 과잉 표적 별건 수사, 위법한 압수수색, 피해 사실 공표. 이건 그 웬만한 피해자들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할 게 없을 때 다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해보는 건데 요거는 받아들인 게 없어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거 말고 일반 증거법으로 돌아가서 그 믿기 어렵다. 이제 이 정도면 신빙성이 없다라고 아주 기본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는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거가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좀 핵심이 될 건데 앞으로 그게 혐의가 있다고 나오기가 저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가 그때는 많이 문제될 건데 직권남용죄도 많이 무죄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직권남용죄 수사나 재판도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김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 내용이 이 사건 내용은 유해용 전 연구관이 윗선이랑 연결 안 되고 독자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여서 그 윗분들도 이제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뭐 조금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이게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진행 경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나올까에 대해서 이제 슬슬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직권남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무죄가 난 것이고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이 된다면은 지사직이 박탈되는 상황인데 무죄가 난다고 하면은 파기환송이나 무죄가 난다고 하면은 지사직 유지가 되는 것이고 원래 12월 5일 날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어서 판결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판사 출신 우리 김윤희 변호사님 왜 이렇게
날짜가 한 달이나 딜레이 됐을까요? 글쎄 그 연구관 보고서가 제 날짜에 나와가지고 쭉쭉쭉 진행이 되면 보통 오히려 기각이 많고 조금 그래도 딜레이 되면 그 중에서 뭔가 이유에 대해서 토론이라던가 뭐 추가 검토 지시라던가 이런 게 있었다는 정황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딜레이 된 게 그렇게 뭐 이 지사 입장에서는 나쁘지만 않을 거다. 실무적인 거긴 한데요. 뭐 다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알기로는 일단은 위원 제청도 고려됐던 부분이고요. 그 시간이 지금 된다는 건 그만큼 논쟁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을 했을 때 지사직이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1, 2심 다툼이 있었는데 지사직 박탈까지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벌금을 밑으로 하향해서 선고하는 게 대법원에서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유무죄를 판단을 할 수 있어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는 좀 추측이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300만 원이었는데. 예, 일부 유죄가 났었죠. 예. 그런데 대법원은 유무죄만 다투기 때문에 벌금을 밑으로 내리는 것은 못한다 이 말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일반적으로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파기 뭐 자판 비슷한 건데 원래 파기 환송을 하려면 돈으로 형량을 환송하는 게 아니고 뭐 법령을 해석을 잘못했다. 사실 오인했다. 이런 걸로 파기 환송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보여요. 한 달 이상 지금 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만약에 선고가 되면 지금 정도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설날 지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많이 고민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춘천시장의 선거법 재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네, 춘천시장이 6월 4일 그 지방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라는 질문을 했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을 해서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지사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예.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물어봤고 거기다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그게 허위 사실 유포로 두 사람이 같이 재판을 받는 건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또 재판부가 똑같습니다. 이 춘천시장이 재판부하고 이재명 지사 재판부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무죄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같은 재판부가 다르게 판결할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했다 안 했다 이게 좀 단순하고 쟁점도 단순할 것 같은데 이재명 그 지사의 상고이수를 제가 얼핏 봤을 때 분량도 상당하고요.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가지고 그냥 쓰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다 좀 짚어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춘천 그 관련된 대법원 재판이랑 지금 경기도 도지사 재판하고 연관성은 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취지로 같은 재판부에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다른 어떤 사유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도 상고이수 좀 봤는데 많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조금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 맨 앞에 대법원 판결 앞에 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본다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이 사안은 어떻다라고 이제 쓰는 게 보통인데 그 부분을 바꿀 수 없다면은 그렇죠. 예, 그렇게 예측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언론에서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충분히 다른 결정도 나올 수 있겠다. 대전제 소진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할 내용 같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게 재판이 좀 끌어지는 게 국민들도 있고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불안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재판이 빨리 결정이 나야 사실은 이번 총선에 재보궐선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만일 유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면 맞춰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게 설날 직후에 뭐 난다고 봐야 되겠죠. 설날 직후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한 코너였습니다. 박변과 김판. 박진 변호사 지금까지 장용진 기자하고 계속 콤비를 이뤘었는데 우리 김윤우 변호사와 콤비 어땠습니까? 우리 사실 훈련소 동기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돌아가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장기훈련을 같이 받았었죠. 예.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김현일 변호사님 첫 방송인데 어땠습니까? 나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처음이라 그런지, 아유, 오는 길도 힘들고, 오면서 길도 잃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에 데뷔한 지 한 석 달 됐습니까? 반년 됐습니까? 예? 아니요. 10월 하순이었나요? 예, 예. 석 달 됐네요, 석 달. 됐네요. 예, 석 달 첫 방송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네. 굉장히 긴장하시고, 네네. 더듬하시고, 네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3개월 만에. 엄청납니다. 예, 예. 이렇게 아내분은 판사 생활 할 때보다 방송하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이 좀 많으시고.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